제일 첫날 말씀드렸던 거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작 뉴턴의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나는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주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 절대 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록펠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자가 된 거는 첫 번째도 운이고 두 번째도 운이고 세 번째도 운이고,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하고 내가 틀린 거는 나는 그 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셋째 날입니다. 오늘 20일이,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뭐 하는 날이죠? 네, 이제 트럼프의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트럼프 텐트럼이라는 경제 공포의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새벽 3시 30분에 이제 클린턴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전 세계의 석학들과 기업 주요 인물들 3천여 명이 모여서 이제 다보스 포럼을 했는데, 이 다보스 포럼의 어떠한 이제 전체 테마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렸고, 그 다음에 2017년 다보스 포럼, 요새 이제 오늘까지 하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진행을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얘기죠. 공식화했다라는 얘기는 세상이 상당히 급변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급변동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뭐냐 하면 뉴 노멀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우리의 시대의 변화에 어떤 트렌드에 많은 변화를 줄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의 직업과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가치, 부동산에 대한 개념, 관념 자체를 바꾸는 주요 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요 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도해서 나가는 기업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관련 기업들이 지금 박차를 가해서 드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무인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혁명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그 지구 위에다가 드론이나 그 다음에 무인 기구를 띄워서 지금까지 인터넷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구의 절반, 약 한 30억 명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넷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지금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의 어떠한 무엇이 교육이 확장되고 뭐가 되면서 어떠한 이쪽으로의 산업 동력이 이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뉴 노멀의 완성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우리나라도 이미 지금 많은 변화를 꾸려왔습니다. 많은 변화를 꾸려왔고, 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에서 드론으로 하는 택배가 합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자동차, 무인 시스템이 조금씩 갖춰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단계적인 걸로 없겠지만 결국에 2018년 동계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3D 프린터와 4D 프린터의 어떤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D까지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3D 프린터의 상용화, 그리고 3D 프린터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우리 소매점에서 옷가게나 신발가게나 양말가게들에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이 소멸된다라는 거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집에서 이 3D 프린터로 나만의 옷을 내가 만들어서 입고, 그렇다면 무슨 업체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이제 이 의류업체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을 제공하겠죠. 운동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전시장, 강릉에 있죠. 그 강릉에 가면 그 3D 프린터로
물건을 만드는 이런 사례들을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중국은 우리보다 노후된 것 같지만 이런 기술은 상당히 지금 발달돼서 콘트라트레프트라는 그 회사는 주택을 10시간 만에 한 채씩 완성합니다. 10시간에 집에 한 채씩 뚝딱뚝딱 떨어져요. 뭘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시대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뒤집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많은데 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만드는 게 상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느 회사들이 차를 만듭니까? 구글이나 이런 전자업체들이 이제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큰일 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조선해운업종은 어떻게 될까? 그 조선해운업종에 인발부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죠? 또 거제. 뭐 대표적인 게 이 울산하고 거제인데. 그러면 앞으로 울산과 거제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그 말매라는 도시 아시죠? 왜 말매가 유명하죠? 응? 관심이 없어?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겐츄리 크레인이라 그래요. 그죠? 겐츄리 크레인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에서 한참 스웨덴이 그 조선업이 한국 이전에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조선업의 맹주 노릇을 할 때 이 크레인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뭐를 못했냐면 구조조정을 못했지. 구조조정을 못하면서 이 회사가 망해요. 망해서 또 모 회사로 넘어가서 다시 이 회사가 이제 망한 거를 1달러에 이제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사들입니다. 1달러에 사들이면서 스웨덴 말매에서 이 말매를 해체해갖고 이 크레인을 해체해갖고 오는 그 과정에 들어간 운반비가 20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달러에 산 건 아니지. 201억에 여기 설치비까지 왔으니까 실제로 했으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었지만 어쨌든 200억 불 정도가 들어온 지 지금 딱 13년입니다. 14년이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 14년 만에 거제에서 크레인이 하나가 해체가 됐어요.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크레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산업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못 지킨다고 봐요. 시대가 바뀌어서 조선해운업종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웨덴은 이 말매를 해체시키는 거를 국민의 자존심에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장송곡을 틀면서 전 스웨덴 국민들이 이것이 해체돼 갖고서 한국으로 가는 그 장면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말자라는 반성하에 이 말매라는 도시는 다시 재생을 시작합니다. 재생을 해서 14년 만에 이 말매라는 도시는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가 돼서 우리는 말매의 눈물만 얘기를 하지 말매의 무엇은 화려한 기와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 도시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든 게 바로 이 말매 귀환이고요. 이 말매의 귀환 때문에 스웨덴이 경제 위기로 접어들어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죠. 이 경제 위기가 온 거를 극복을 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3위권 안에 드는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된 겁니다.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업의 울산과 거제에 지금 기업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내가 울산에 땅이 많아. 그리고 나중에 공장을 지으려고 땅도 사놓고 모두 사놓고 다 했는데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이게 쪼개지거나 뭐가 돼가지고 조선 해운업종이 다시 되살려짐이 못한다 그러면 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집값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겠지. 울산보다도 거제가 더 영향이 크겠죠. 왜? 울산은 중공업만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도 있고 목재도 있고 상선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어우러진 어떤 복합체지만 거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야? 섬이기 때문에 조선 해운에 밀집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도시에서 만약에 재생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도시가 되는 거야. 세계적으로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도시가 어디냐면 디트로이트예요. 디트로이트 하면 뭐가 생각나죠? 자동차. 근데 미국의 자동차가 망했어. 쉽게 얘기해서. 빅3가 망해갖고서 또 해외로 다 이전을 했어.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디트로이트 도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된 거예요. 인구가 100만이 넘었던 도시가 지금 인구가 30만 밖에 안 살고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떨어지는 도시, 미국에서 가장 소득이 많았던 도시가 미국에서 가장 저조한 도시가 되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가장 범죄가 많고 밤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는 도시가 디트로이트가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디가 범죄가 많은 도시로 알려졌었죠? 미국에서? 뉴욕. 뉴욕은 밤거리도 못 따라다니고 항상 돌아다니려면 주머니마다 뭐를 넣고 다녀라? 20불씩 화폐를 넣고 다녀라. 그래서 흑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씩 꺼내줘야 되는데 내가 밤에 술 먹고 어디까지 가려면 호텔까지 가려면 그런 애들을 서너 명 만난다 이거죠. 내가 3장은 집어넣어놓고 4장째 안 집어넣어놨으면 4번째 온 갱한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마다 다 채워놓으라는 거죠. 그 뉴욕은 거듭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거듭나는 데 성공을 해서 뉴욕은 지금 최첨단 도시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최첨단 도시로 살리다 보니까 부가 더 과거보다 많아졌죠. 잠시 아픔은 겪었지만 지금은 부가 많이 됐다라는. 자, 울산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일까요? 울산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공업도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잖아요. 가장 소득이 높다 보니까 여기는 보통 4만 7천 불 정도 되지. 4만 2천 불에서 4만 7천 불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비도 현대백화점도 2개씩이나 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기업이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거나 구조조정이 이게 한다면 이 울산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추락할 수 있어서 소득이 감소하는 도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바꾸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의 재생도 잘해야 되지만 주거의 재생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엊그저께인가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7군데인가 몇 군데를 이제 사업을 2017년부터 하겠다. 그건 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다시 재생의 고리로 다시 끌고 한번 가보자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울산과 거제에 산업이 둔화되고 뭐가 된다라면 이것은 어디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2017년에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질 일이에요. 벌어질 일인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트럼프 취임, 그 다음에 3월에 뭐야? 브렉시트. 이 브렉시트가 이제 무슨 브렉시트로? 하드 브렉시트로 나간다라고 해서 지금 우려감이 높아지죠. 뭐냐면 이 브렉시트의 EU에서 원인이 됐던 거는 이민자가 영국에 급증을 한 거예요. 이민자가 영국에 급증을 하다가 보니까 영국 국민들의 무엇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영국의 부에서 이민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연금도 줘야 되고 주거도 지어줘야 되고 모두 하다가 보니까 부가 누출이 됐는데 무려 100만 명이 넘는 EU 내에서 영국으로 온 이 이민자들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다가 미국의 트럼프는 무엇을 또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하나 또 붙였죠? 불법 이민자.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불법 이민자를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EU 지역에 총선이 시작됩니다. 프랑스도 선거, 독일도 선거, 모두 선거. 근데 지금 이 EU 지역에 무엇이 확산되고 있냐면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근간을 흔들 수 있다. EU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유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니까 경제가 점점 더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 있다? 4월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다. 이거가 우리 한국 경제의 2017년에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지난번 제가 강의를 드린 거예요. 그죠? 이제 4월이래 봐야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만약에 환율이 지정이 되면,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는 운신의 폭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동산이고 뭐고 없어. 그만큼 이 파괴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기 다섯 번째로 어디가? 중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5년 동안 약 9.5%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그런 게 이게 2017년부터 2016년에 얼마로 떨어졌냐면 6.5%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거죠. 이 중국보다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도 약 8에서 9%를 약 30년 가까운 세월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에서 3%밖에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 데다가 1월부터 2.8%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던 거를 몇 %로? 2.5%로 지금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불거진 얘기가 뭐죠? 실업자가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얘기는 올해 대졸자들이 취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해? 대졸자들이 없어요? 나 다 시집장 거 보내서 걱정 안 해? 없지요. 취업이 안 되지.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지 않고. 그런데다가 무엇을 건드려 놨어요, 지금. 안보라는 이름 하나로 샤든지 뭐를 설치한다라는 일방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대중 수출이 지금 완전히 꽉 막힌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라크나 이란이나 예전에 리비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얘기를 안 들으면 뭐를 했죠? 경제 제재를 했죠. 경제 제재를 해서 그 나라에서 물살 틈 없게끔 차단벽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25.1%를 우리는 수출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4분의 1이 우리 무역 규모 전체의 4분의 1이 대중 수출이야. 여기에다 중국 관련 회사까지, 중국 관련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신흥 국가들까지 합치면 50%. 무역의 절반이 중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올해의 경제 성장의 최대 이슈는 중국이거든요. 우린 중국과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해야 될까? 사드는 우리 마음대로 설치해 놓고. 근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하지만, 무기가 많으면 안보가 지켜지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 GDP를 다 무기를 사갖고서 갖고 있으면 우리 안보는 완벽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제일 의문을 가지는 건 뭐냐면, 중국의 GDP는, 아니, 북한의 GDP는 200불이에요, 200불. 인구는 2200만 밖에 안 되지만은, 결국에 200불이고 우리는 GDP가 27,100불 정도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얘네들이 GDP 전체를 다 군사무기를 만드는데, 핵무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년 이 27,000불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국가 방위산업을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다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군대 가서는 총알이 뚫리는 방탄복을 입고 있고 음식도 이상한 음식을 먹고 있고, 그러면 그 방산비리가 끝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한국 경제에 이거를 한다라면 우리는 한국과 북한과 중국이라는 두 가지 적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또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통제에 대한 협조적인 권한까지도 지금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수출.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금부터 발표를 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2017년 우리나라 국가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부 경제정책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내 거를 어떻게 지키실까에 따르는 각자 도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언론에서 매일경제신문에 뭐 특정 언론사를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신문에서 이따만하게 광고가 나왔어요. 동탄 무슨 지구 아파트 분양 뭐 청약 100% 경쟁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광고 누가 냈죠? 저기 신문사에? 예? 그러면 광고를 낼 때 신문사의 의견이 들어갑니까? 분양 건설회사의 의견만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을 때 이걸 보고 자, 이런 광고를 하나 받으면 이 광고를 받은 기자는 글을 하나 써줘야 되잖아. 뭔가 받았으니까 뭔가 갚아야지. 그럼 어떻게 갚을까요, 기자는? 네? 이 지역을 포장을 하거나 이 지역의 개발 이슈를 얘기하거나 뭐를 얘기해서 여기가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핑크빛 전망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다 잊어버리죠. 그치? 항상 봐, 신문들. 어르신들 뭐야? 아침에 눈 뜨면 뉴스 딱 틀고. 그 다음에 뭐, 신문. 그거 말고는 하시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봐도 어차피 공무원이에요. 아침 딱 6시 되면 탁 TV 틀어갖고 뉴스, 신문.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주택 관련돼 있는 연구소들 많지, 우리나라에. 뭐, 부동산 114, 무슨, 이런 업체들은 또 어떤 이득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택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시장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사세요, 마세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모든 지원은 다 끊겨. 그리고 실업자 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야. 다 못하는 그런 이해관계들을 누가 해석해야 돼? 그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라는 거예요. 언제가? 2017년이. 그래서 제가 책에도 그렇게 썼죠. 2017년 대한민국 부동산 2017년이 앞으로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들의 10년을 좌우하는 게 2017년이라는 거죠. 아직도 뭐 오른다. 어느 지역에서는 완판이 됐다. 뭐가 됐다.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르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의 최대 이슈는 뭐구나. 정보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보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된대. 오른데. 아니면 여기에 뭐가 들어선대. 자, 여기에 국가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는 거를 내가 인터넷에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기 전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알았다라면 그거는 정보가 되죠. 아주 고급 정보가 되지. 그리고 이 정보가 참인지 아닌지만 나는 따지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정보를 핸드폰 딱 열었더니 네이버 딱 뉴스 들어갔더니 네이버 뉴스에 나왔어. 또 철도가 나온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나왔어. 또 봤더니 기재부 보도자료에 나왔어. 그래서 이 보도자료가 나온 거를 가지고 기사화된 거를 신문에서 봤어. 이거는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건 정보가 아니야. 누구만 알고 있어야 돼? 나만 알고 있어야 그게 정보죠. 나는 무엇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지. 그 정보가 진짠지, 그 정보가 가짠지,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자, 부동산이 영어로 뭘까요? 예? 리얼 에스테이트죠? 자, 이 리얼 에스테이트를 해석하면 뭐죠? 부동산이니까? 이 리얼 에스테이트를 해석하면 부동산이 나와요? 안 나오지. 뭐가 나와? 해석하면. 진짜 신분. 근데 진짜 신분을 왜 우리는 부동산이라고 할까? 그죠? 뭐 영어일 수도 있고 뭐 불어일 수도 있고 에스테이트는 불어에서 파생이 됐지. 불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왜 부동산을 우리는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에는 왜 부동산이 늘 있고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갈망하는가. 그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래요? 중국은 더하지. 뭐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야. 왜? 진짜 신부냐?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야?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가지고 있는 무엇만 랜드, 로, 기사, 귀족 이런 것들은 무엇을 다 가지고 있었다?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기사들이 전부 증세에 뭐야? 성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이 여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인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소장농이 있었죠. 그건 사람이 아니지. 내지는 노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 결국에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뭐다?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집이 한 채씩 있으니까 뭐예요? 사람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얼마나 비싸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에서 20%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지. 나는 진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장농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그죠? 정보를 어디에서 내가 획득을 하고 취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가게 들어오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 모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주자 택지를 샀어. 이주자 택지가 뭐예요? 이주자 택지. 자, 이주자 택지라는 용어가 딱 나왔어. 그러면 나는 어떤 게 팍 떠올라? 응? 자, 이주자 택지 하면 뭐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신도시가 아니면 이주자 택지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아,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이주자 택지가 있다라는 거는 신도시구나라는. 자, 이주자 택지가 있고 협의자 택지가 있어요. 이주자 택지는 이제 소유주, 주로 소유주들한테 주고 협의자 택지는 이제 임차인이나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 주죠. 결국에 이제 협의자 택지보다 이주자 택지 가격이 비싸요. 자, 이 이주자 택지들을 뭐 6평짜리도 주고 8평짜리도 주고 해서 한 지역에 주거 지역을 연결해 주죠. 보통 이제 준주거 지역이나 근생을 지을 수 있어. 여기에 우리가 뭐를 짓냐면 상가주택이라는 걸 져요. 대부분이. 또 이제 상업지역에 무엇을 택지를 분양을 해서 어디에서 LH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바로 건설회사에서 이거를 분양을 받아갖고서 상가나 준주거 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주자 택지의 대부분은 이제 상가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뭐 근생이 들어와갖고 슈퍼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2층에는 원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고 3층에는 내가 살고 신도시에 가면 많죠. 근데 그 이주자 택지를 내가 사면서 핑크빛을 꾸는 거야. 아, 나는 이게 이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유통구조를 알면 그게 싹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거예요. 이주자 택지가 처음에 나왔을 땐 싸요. 왜? 누구한테 주기 때문에? 원주민한테 주기 때문에 싼 거야. 시세보다 싸게 나와. 한 800만 원에 평당 나왔어. 그러면 이 원주민은 이 이주자 택지에 있는 이를 조합을 하거나 결성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매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돌아가면 이게 얼마 될까요? 일반적으로 1200에서 1600 정도가 되는 거야. 더블 정도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프리미엄으로 계산해서 뭐 이제 땅 크기에 따라서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2억을 받을 수 있죠. 다시 한번 돌아. 이거보다는 금액이 좀 낮겠지. 한번 돈 800에서 한 1억, 뭐 1000만 원까지 이제 또 평당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800만 원짜리가 1200만 원이 되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200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여기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미래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에 사서 이제 3층짜리 상가주택을 졌어. 뭐 평당 한 400에 이렇게 줘갖고서 원룸도 내보내고 모두 내보내고 1층에
이제 상가를 주려고 하니 가만히 있던 땅 800만 원짜리가 내가 2천만 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공사를 해갖고 여기를 받는다면 여기에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이 임차인한테 임대료를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받아야 될까요? 그러면 수익률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그 지역의 정서상 임대료를 무한정 올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뭐야? 점점 떨어지지. 떨어지고 이미 이 가격은 그 어느 지역에도 없어. 이 지역은 누구만 이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돌아다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누가 걸리면 봉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아저씨는 10년 동안 공실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공실을. 예. 아니면 내가 짓고 살면 돼. 근데 무서워. 왜? 이 이주자 택지 지역에 가면 어떻게 돼? 한 채 들어서고 뜨면 갔다가 또 한 채 들어서 있고 아예 안 들어서 있고 잡초만 싸라고 어떤 데는 쓰레기 더미 이렇게 쌓아놓고 신도시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들어서는데 얼마 걸려? 10년 걸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신도시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쫙 3층짜리 집들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멋있게 젖이 있는 데가 다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보면 나는 판단을 해야지. 이거는 내가 얼마의 제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집이 다 젖었어. 이 집이 젖어서 이제 이분이 팔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 빨리 팔고 빠져나와야지. 내가 뭐가 됐다 그러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빨리 팔아야지. 그리고 난 2천만 원에 샀잖아. 거기다 공사비까지 들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파는 방법은 뭐예요?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줘야지. 그죠? 수익률을 높여줘갖고 기존 수익률이 4%라면 어떻게 6에서 8% 수익률이라고 갖춰놓고 팔면 누가 걸리는 거야? 비슷한 사람이 하나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 특히 이제 신도시들이 들어서는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 투자, 어떤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투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판교 신도시 쪽에 들어서는 어디 지역에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땅들을 사서 이 건설업체들이 여기에 분양을 할 때 평당 얼마씩 했어? 판교 지역에는 어울리지 않게 평당 8,700만 원, 9천만 원에 분양했단 말이에요. 내가 10평 분양받았으면 10억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판교 다녀보시면 다 됐습니까, 형성이? 안 돼 있죠. 또 두 번째로 위험한 지역이 또 어딜까? 이와 유사한 지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아파트, 특히 주상복합 지역들이에요. 주상복합 지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주상복합 집에 가면 집이 있고 가게가 있잖아. 그죠? 안 살아봤어요? 자, 주상복합을 가서 한 45층짜리 주상복합에 가면 1층, 2층, 3층까지는 뭐 상가, 지하도 상가가 있죠? 그리고 여긴 집이잖아. 그럼 이 상가를 내가 분양받으려고 그러면 싸요, 비싸요? 왜 비싸? 무엇 때문에? 응? 네? 땅값이 비싸고 뭐가 비싸니까 비싸서 샀죠? 근데 장사는 어때요? 왜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왜 없냐고.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손님이 왜 없어? 응? 집이 없으니까? 응. 네. 이런 주상복합들은 상권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주상복합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와서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만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비싼 가격에 샀는데 영업 매출의 이익을 가지고 내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극대화시킨다라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몇백 대 경쟁률을 뚫고 가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팔아서 남기면 돼. 그건 현명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나는 무엇을 걸고? 내 노후를 걸고. 여기에서 이 월세를 받아서 내가 노후를 살라고 하면 이 노후는 애초부터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대부분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웃고 있는 거야. 내가 투자 성공했다고. 내가 경쟁률 100대 1을 뚫고서 했다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부자가 된다라는 건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만만히 볼까? 내 전 재산을 갖다가 있지, 여기다 꼬라박고 있어.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몇 억씩 대출을 받아갖고서 가면서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없어. 그럼 무슨 깡이에요? 콩나물 값은 깎으면서. 그치? 중개수수료 깎으면서. 뭐 다 깎아. 근데 이거는 뭐야? 연실 고맙대지. 연실. 그러면 이 상가에,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에 나의 소유권은 언제까지일까요? 현행 대한민국 법상으로 따진다면 재건축할 때까지겠죠? 그래야 3, 40년이잖아. 재건축 될까? 그러면 내가 3, 40년에 투자를 해갖고, 뭐 중간에 팔 수도 있겠지만 3, 40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시 짓지도 못할 애물단지를 가지고 가는 그런 투자의 형태는 쉽지 않죠. 내가 큰 꿈이 있어. 이거를 사서 여기에다 만들어서 진짜 내가 이 멋있는 식당을 해갖고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라.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하라는 거지. 내가 그 목적을 그렇게 가지면서 여기를 간다라면, 주상복합 사시는 분 계세요? 지금? 네, 어디 사세요? 그거는 빼놓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주상복합이 거의 3기 버전까지 나갔죠. 뭐냐면 토지 위에,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요. 영원합니다. 이 토지 위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단독주택이 젖을 수도 있고, 다가구 주택이 젖을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 젖을 수도 있고, 연립이 젖을 수도 있고, 무엇이 아파트가 젖을 수도 있고, 주상복합이 젖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 주택이 진화한 가운데에서는 주상복합은 어떤 아파트야? 최첨단화된 아파트잖아. 근데 그 최첨단화된 아파트의 1기 버전은 뭐가 없어? 창문이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자고 보약도 많이 먹지. 그죠? 영양제도 많이 먹고. 근데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치? 창문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환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를? 닥트를 연결해 갖고서 강제 환기를 시키죠. 근데 이 강제 환기를 시키는 이 배관에 한번 들여다 보셨어?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주상복합의 위치가 어디야? 역세권이나 가장 번화한 지역이니까 뭐가 24시간 다녀? 뭐 자동차만 다녀? 지하철 다니고 뭐 다니고 다 하죠. 근데 창문이 없이 이걸로만 공기를 환기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알러지가 생기고 이 기관지가 약해지고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를 놔? 집에다가 오존 발생기 뭐 전부 다 놓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지, 재산적인 가치는 지켰을런지 몰라도 오래 살라고는 하지 마. 뭔 말인지 알죠? 이게 1기야. 2기가 차폐율이 많아졌어. 그죠? 창문의 개폐를 이제는 자연환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기를 시키자 그래서 창문을 조금 넓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조건을, 이게 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5%라면 한 65% 정도 준 거죠. 뭐로 공유 면적과 전용 면적은. 그러니까 1기 주상복합은 어떻게 돼 있어? 말이 80평인데 실제로 가보면 어때요? 40평도 안 되잖아. 그리고 덥고, 그러니까 방마다 또 못 알아놓고 에어컨 달아놓고.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는 환기가 안 되고 먼지는 많고 맨 성명가루하고 그 브레이크 가루하고 하루 종일 먼지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는 뭐도 못해. 창문도 못 열어놔. 어디 여행 갔다가 한번 와갖고서 쓱 닦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들이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서 여기에서 좋은 거 아무리 쳐놓으면 뭐해, 몸에다가. 그죠? 그러니까는 병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저도 이거 한때는 지어서 분양할까도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65로 해서 이제 건폐율도 높이고 조금 높여서 환기 시설을 만들어 놨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버전이 나온 거야. 이건 아파트에 준하게끔 건폐율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환기도 해놓고, 모두 해놓고, 이렇게 됐는데 벌써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 정도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주택의 유형은 뭘까? 그러니까 선진국에 가면은 아파트보다는 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누가 살아? 서민들이 살지.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무엇이 좋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면 대출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주거로 보지 않고 뭘로 본 거야? 상품으로 본 거지. 재테크의 대상, 가장 확실한 대상. 그게 이제 일로 온 거야. 자, 여기에는 장사를 해요.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해? 영업보상을 요구하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자, 영업보상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사는 사람들은 영업보상을 해주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 층수를 더 못 올린다라면 저 재건축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영업보상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건 못 가는 거야. 근데 한 십몇 년 지난 아파트를 살기 편안하다는 이유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GDP가 27,000에서 28,000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나올 거라고 지금 보는데요. 이게 이제 벗어나면 어느 시대로 가는 거야. 야, 이제 도시는 너무해.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이제 아파트 가격도 별로 안 오르고 내가 여기서 어느 날 갑자기 10억씩 깔고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지. 뭐 살아봐야 뭐 애들도 다 컸고 할 일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이제는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팔아서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기가 예전에 너무 빨리 왔어. 빨리 오고 전원주택은 어때야 돼? 지금 전원주택에 잠깐 돌아온 거예요. 자, 전원주택은 어때야 됐지?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연배들의 그 전원주택의 개념은 뭐야? 넓고 정원이 널찍하고 그리고 매주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원주택을 수도권에다가 막 100평, 200평짜리 사갖고서 집도 최대한 널리 뽑고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나는 전원주택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온 사방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갖고 주말마다 파티를 해.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아주 저 단지 하나 들었으면 온 집집마다 다 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뭐야? 이제 가을이 오고 날이 좀 추워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다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바깥에 이제 그 고기 굽던 석쇠나 이런 것들이 녹이 뻘겋게 슬어 있어. 그리고 그 이듬해 봄이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다니다가 전원주택 단지에 이렇게 가서 좀 괜찮은 지역에 딱 갔는데 잡초가 저만큼 자라 있으면 저거 6개월 안에 시장에 나와. 거의 틀림없어. 그리고 나는 좀 편하자고 갔는데 이거는 허구한 날 깎아도 잡초가 또 자라고 잡초가 또 자라고 한단 말이야. 뭐 조경도 뭐도 안 돼. 그리고 애들은 난리예요. 공기가 좋아졌잖아 요새. 들판에 공기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돼? 내 머리통만한 나방이 날아다니는 거야. 밤에 불만 켜놓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밖에 나오지도 못해. 무서워서. 애들은 난리치는 거야. 야, 이거 전원주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이 한때는 어디예요? 경매에 다 나왔지. 이때 트렌드는 뭐였냐면 전원주택은 절대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될까? 경매를 통해서 반값에 사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발음 혀가 짧은 사람들은 전원주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원주택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원주택에 애환이 많았던 겁니다. 자, 이 전원주택에 이것이 다시 무엇으로 갔냐면 타운하우스로 간 거야. 그죠? 제가 그랬잖아. 땅은 영원하지만 땅 위에 돌아다니는 물건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땅이 좋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타운하우스가 와서 용인이 떴어. 25억씩 했어.
그러니까 야 저거를 어떻게 25억을 주고 저거를 사지? 참 의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래가 없지. 아예. 그러니까 25억을 박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뭐 의사분들도 많고, 그리고 항상 자위를 하죠. 나는 그 부동산 태클을 한 게 아니고 나는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내가 거기 가서 좀 비싸지만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되게 속이 쓰려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처분을 할까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경험을 놓고서 어떤 현상,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가 왔죠. 경제 위기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겪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세컨하우스의 개념은 집이 절대로 넓어서도 안 되고, 너무 정원이 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같은 거는 아니야. 왜? 연료 효율성이나 모든 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야? 땅콩주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7평, 8평, 9평. 근데 7평, 8평, 9평 그러면 내가 샀어도 어디 가서 자랑을 못 하잖아. 쪽팔려서.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붙인 거야? 수익형이라고 붙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스위스 마을을 만들어서, 아니면 도이치 마을을 만들어서, 뭐를 만들어서 3층을 해서 하나는 무엇을 주고 펜션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뭘 하고 내가 살고, 그리고 1층은 뭐를 하고 가게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팔자라는 게 뭐야? 이렇게 변화가 된 거야. 주택도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러면 내가 가장 확실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라면 다음 버전이 뭘까라 기대되죠. 그죠? 그러면 무엇을 내가 정확하게 읽어야 돼? 시장의 변화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읽어야지. 근데 나는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는 거야? 아파트 30년, 40년 된 아파트에만 눈이 벌게 있죠? 뭐니까? 재건축할 거니까. 이래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야.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내가 그랬잖아. 운이 좋아야 된다고. 그죠? 운이 좋아야 되고. 근데 내가 다음이 뭘까를 한 번도 생각 안 한 사람은 운이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저처럼 된다니까, 예전에. 내가 44억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사는 거죠. 자, 그럼 땅콩주택이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이런 주택들은 어디에서 인기가 많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 한계선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 제2외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제2외곽, 시청을 기준으로 직선거리 40km를 뺑 돌려서 뭐가 젖어 있으니까 2기 신도시는 10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2기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쥐잡듯이 잡으면 되겠죠. 아파트는 어디고? 여기고. 서울을 떠나면 안 돼, 이제. 그리고 서울 있는 사람이 여자와 부동산은 죄송합니다. 자꾸 쓰다듬어 줘야 되고, 내 눈에 안 보이는 순간 그건 누구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거야. 그죠? 내가 저기 인제에 딱 산이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잠깐 외도하는 겁니다. 인제에 내가 산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자식이 여기서 있잖아요. 큰악새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 거야. 인제 어디에서 큰악새를 발견하다. 어떻게 될까? 이 땅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봤는데 진짜 땅 주인인 나는 못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호구역으로 찍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보호구역으로 찍히면 그 땅의 개발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제로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돼? 가서 그 방송 좀 잠깐 꺼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내 땅을 사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나한테 보상을 해주든가, 정당한 보상을. 근데 우리 시스템은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그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진 찍어갖고 남의 땅에 이런 거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SNS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시를 개발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요. 어느 시를 개발을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지명은 지금 말씀을 못 드려. 그 실지 사실이기 때문에. 다 수용이 됐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짓겠다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만 빠진 거야. 제법 땅이 넓어요. 제법 땅이 넓은데 여기를 제외했어. 그러니까 이 지주는 어떻게 돼? 아니 내가 평생 지금 이거 돈 좀 될까 해갖고서 기다리고 이거 돈 되면 내가 목에 힘주고서 자식들한테 조금씩 물려주고 노후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를 제외를 시켰으니 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가 난리 난 거야. 그래 가서 왜 내 지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을 왜 뺐냐? 할아버지 땅은요. 이 소나무가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몇백 그루가 있어서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되지 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는 더 그거 한 거지. 예전에는 소나무밭이 좋아서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이 소나무를 보호해야 된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기사에도 나왔어. 불냈어. 불내갖고 학교 갔죠. 고의 방화범이잖아. 고의 방화니까 가갖고서 뭐 그렇다고 원상회복을 100년 된 소나무로 원상회복을 어떻게 시키냐고. 싹 보호해야 되는 가치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난 학교 가고 벌금 한 20억 가까운 벌금을 내고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발된 거야. 우리가 가면 갈수록 땅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보존의 가치가 높아지죠. 그 보존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면 안 돼. 자, 여기가 뭐 포천이라고 하고 여기가 인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주 양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평택이야.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 한계선이야.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제 생각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는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과 인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지역하고 이렇게 가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여주 양평에 이제 한강, 북한강도 그러고 남한강도 그러고 여기는 뭐야? 자연보전권역이야. 내가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샀을 때에는 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부동산은 절대로 어디가 될 수 없다. 성장관리권역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정점이 있는 거야. 그 정점은 똑같이 얼마야? 50에서 70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120. 거의 변동이 없어. 그리고 이제 집이 얹어지면 조금 비싸지지. 근데 최근에 뭐가 생긴 거야? 지금 여주 양평 쪽에. 지하철이 생겼잖아요. 지하철이 생기면서 이게 또 부발역 인근으로 해갖고서 행정구역이 생기고 뭐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 200에서 300, 뭐 400까지 막 올라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갈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제의를 지금 받았어. 근데 나는 이거를 한 20년 갖고 있다가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고 싶어. 그래서 나는 여주 양평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주 양평에 있는 땅을 샀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땅을 샀다라면 이 가격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여러분은 공기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런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을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썩 좋지는 않아. 그죠? 자, 근데 성장관리권역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부동산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지. 그렇다고 비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성장관리권역은.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올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오잖아.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땅들은 다 비싸. 남양주, 구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안성, 뭐 평택, 뭐 이쪽으로 쭉 내려오는 지역들이 대부분 성장관리권역이야.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은 뭐예요? 애초부터 비싸지. 애초부터 비싼데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오는 건 규제가 강해. 그러니까 취등록세도 중과하고 막 그래. 근데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나가는 거는 혜택을 주죠. 그러면 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잖아.
점점 있으니까 여기는 계속 비싸지지.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당연한 현상이야. 당연한 현상을 이상한 현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돼. 그죠? 내가 이 자연보존권역에 뭐 이렇게 팔당호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또 무슨 뭐 그린벨트를 훼손해갖고서 막 이렇게 해갖고서 1년에 140억씩 벌던 가게가 하나 있었죠? 여성분들이 많이 갔을 거야, 여기. 뭐, 봉주루. 못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를 하고. 봉주루, 팔당의 봉주루는 없어졌죠? 여기가 140억씩 팔았어. 근데 다 뭐야? 그린벨트 훼손이야. 그린벨트 훼손이니까 결국에 이제 강제 철거를 했죠. 이렇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놓고서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지. 근데 인천까지는 좋아. 인천까지는. 근데 인천까지는 좋은데 인천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디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송도. 옆에는 뭐야? 영종도. 또 여기는 뭐야? 청라. 여기는 한강, 김포 신도시. 뭐 이렇게 해서 서북부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 있어요. 송도는 여의도 크기의 14배야. 대한민국은 인구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그러면 저 도시, 신도시의 사람을 다 채우게 되면 어느 도시에서 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그래? 결국에 인천에서 빼먹지 않으면 서울에서 가겠죠? 자, 송도에 갔더니 송도에서 서울을 오자니 어때요? 예? 시간, 통행료, 뭐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기름값.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말 부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송도에 있는 부동산을 샀을 때 거의 정점이 아닐까?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뭐만 현실화가 됐다라면, 송도가 국제도시가 진짜 됐더라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도 훨씬 치솟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거야. 그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자꾸 뉴스에서 한 번씩 흘려주면 어떻게 돼? 들썩들썩 하죠? 근데 뭐는 없어? 거래는 없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한 사람씩 사고를 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와, 송도가 이런 계획이 있다니까 탁 사는 거야. 그죠? 그게 누가 잘하는 거야? 아저씨들이. 그래서 아저씨들은 부동산하고 친하면 안 돼. 이 재래적으로 부동산은 있잖아요. 여자하고 맞아.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아무 생각 없거든. 남자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기회를 잃어버려. 근데 여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얼떨결에 하나 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대박이 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절대적인 공헌자는 누구야? 아줌마들이라고. 이 아줌마들이 대단한 한국의 제4의 성이야. 아줌마. 자, 이렇게 해서 송도에 무엇을 만드니까 인천대학을 지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도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자, 인천대학을 졌는데 예전에 이 인천대학은 어디에 있었어요? 인천 어디? 인천에 뭐 다 인천대학이야? 제물포역에 있었잖아. 이때 제물포역에 맥주집에는 하루에 맥주를 300에서 1000잔씩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평당 뭐 2,500, 3,000, 4,000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았어. 어디가? 제물포역이. 그러니까 제물포역이 인천에서 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거야. 또 시립대학교인 인천대학이 있었고. 근데 이 인천대학이 어디로 가버린 거야? 송도로 가버린 거야. 송도로 가버리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 공동화가 생긴 거죠. 공동화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 가게들이. 300, 400잔 팔던 게 30, 40잔도 못 파는 거야. 그럼 이거 팔아갖고 이 아저씨들은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근데 송도에 가봤더니 인천대학을 다니는 송도 인천대학생 학생들은 가봤더니 뭐는 거야? 캠퍼스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근데 나와갖고서 뭐 어디 없어. 가서 뭐 커피 한 잔 먹고 뭐 먹을 데가 학교 안 말고는 없는 거야. 그리고 이 다니다가 여학생들 뭐 문제 생기고 그럴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무슨 버스 타고
학교에서 마련해준 관광버스 타고 서울로 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어디에서 재물포에서 맥주 한 잔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낭만도 뺏어버린 거지. 무엇이? 도시가. 그래서 구도심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구도심 버리는 거를 개발이라는 명문 하에 없애버리니까 이 없애버리면서 구도심을 망가뜨려 놓고 개발을 했을 때 개발의 수의 이익이 계속 부풀려져 갖고서 뻥튀겨지니까 내가 그 기준을 뭐예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서울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경전철도 7개가 들어온다는데 다 역세권인데. 그죠? 어디 가서 내가 역세권 하나 찍어갖고 상가 하나 사면은 등 따숩고 배부를 것 같은데. 수익률은 3%, 4%밖에 안 된대. 예전에는 3%, 4%면 쳐다도 안 봤는데. 그죠? 7%, 8%, 어떤 건 10%, 12% 이렇게 돼야지 내가 조금 투자한 것 같은데 지금은 4%라 그래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자, 그렇게 갖고서 이제 가니까 여기는 공동화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인천시에서는 뭐를 발표했냐면 아세안 운동대회도 있고 왜 제가 아세안 운동대회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안 게임은 한국, 중국, 일본만 3개 국가만 싸우는 거죠. 나머지는 들러리잖아. 그건 운동대회지. 이 국제 그게 아니라고. 결국에 세 나라가 1등하는 맨 정해져 있잖아. 1등, 2등, 3등. 그죠? 가끔가다 우리가 일본하고 뒤집었다 맺혔다 이것만 하는 거야. 항상 1등은 어디고? 그 아세안 게임이 들어온다 그래서 인천이 커졌나요? 도시는 엄청 커졌지. 근데 집값 올라가고 인프라 시설 나면서 인천시 빚이 많아지고 그리고 장사는 예전보다 더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아세안 운동대회 끝나서 외국인이 많이 왔나요? 그 아세안 운동대회가 진짜 성공했다라면 이 송도에다가는 뭐를 붙일 수가 있어? 준국제도시. 국제는 감히 못 붙이지. 자, 그러면 평창은 어떻게 될까? 제가 얘기하는 거야. 자, 평창은 2018년이죠. 올해도 강원도 부동산 가격이 제법 뜰 거야. 그죠? 제가 3월 관동대 경영대학원 특강이 강원도의 미래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강원도의 미래가 없어. 근데 미래를 얘기해달라 그래. 작년에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올해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강원도의 미래를. 똑같은 거야. 우리는 최근에 아세안 운동대회를 한국에서 인천에서 유치를 해서 치렀어요. 대회를. 근데 그 규모보다 저는 이 동계올림픽이 더 적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게임 종목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나 이런 거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빙상 경기장, 무슨 경기장 다 만들려고 하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엇까지 뚫어 놓고 KTX까지 뚫어 놓고 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이 KTX가 정상적으로 달릴 수 있을까요? 타는 사람이 있어야지 달리지. 그래도 철마는 가고 싶다. 그러면 뭐를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 내가 강원도 쪽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2017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특히 평창에 있다라면. 그래도 올림픽을 기대를 한다라면 갖고 계세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래 절벽이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예, 있죠. 솔트레이크. 거기서 뭐 했어? 동계올림픽 했지. 유타주 뭐 정확하게 없지만 거의 도로에 사람이 없어요. 빈 동네야. 그죠? 거기에서 끝난 다음에 관광객 별로 없어. 유타주에 우리가 관광 가면 솔트레이크를 보러 갑니까? 아니면 저기 그 그랜드 캐년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보러 가요. 그거 보러 가지, 서부는. 우리 인천, 그래서 경기장만 많아져 갖고 인천 국민은 생활체육이 강해요. 그리고 그걸로 만족해서 살면 돼. 자, 그러면 송도는 그 올림픽을 겪으면서도 국제도시를 못 만들었죠. 그러면 이 송도는 언제 국제도시를 만들까? 네? 어렵지. 그러면 나는 송도를 판단할 때 뭐를 빼놓고 판단하는 거야? 국제라는 거를 빼놓고 판단하면 거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살기는 좋아. 왜? 신도시니까. 뭐냐면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비교하듯이 인천과 어디를? 송도를 비교한다라면 확실하게 계획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에 어떤 그런 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괜찮지.
근데 여기에 주상복합에 상가를 산 사람은 어떨까? 응? 왜 웃으세요? 자, 여기에 있는 한 아파트를 골라서 그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하나 사갖고 그 상가를 노후 준비를 해서 월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월세 잘 나올까요? 왜? 엄청 비싼 가격으로 샀잖아. LH공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LH공사에서 송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155만 원에 평당 불화를 했어요. 건설회사에. 근데 저거를 얼마에 평당 팔았냐면 1,550만 원에 팔았어. 분양을 1,5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1,550만 원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도의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올라가지고 비싸졌다라가 아니라 애초부터 무엇을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했다라면 지금은 한 10여 년 됐잖아요, 송도가. 그러면 여기에 가면 누가 더 많아야 돼? 제가 늘 떠드는 외국인이 많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 시점은 언제야? 와, 내가 송도에 갔더니 어디만큼 외국인이 많아? 명동만큼 많은 거야. 그럼 뭐야? 다소 비싸더라도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송도에 가면 뭐가 볼 게 있을까? 바닷가? 제가 했잖아. 바다란 투명하고 산호초가 조금 이렇게 있고 비키니 입은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요트가 좀 다니면서 세일링하고 이게 바다지요. 뿌연 뻘이 무슨 바다야. 여러분은 관광을 그런 데를 가고 싶으세요? 기름 냄새만 나고. 그죠? 그거는 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다가 삼면인 바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를 한껏 미화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미생물이 좋고 머드팩이 좋고 다 좋아. 다 좋지만 무엇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혹해서 올 정도의 관광지는 아니라는 거죠. 자, 카프리 가보셨죠? 카프리가 진짜 아름다워요? 가보신 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카프리 가보면 있지. 기름 냄새 많이 나고 온 사방이 찌린내 썩은 냄새 나고 럼주 냄새 나고 바다에는 물보다 기름이 더 많이 떠 있어. 근데 왜 우리는 카프리 할까? 막 꽂혀 있어서 그래. 꽂혀 있으니까 거기를 가면 나폴리를 가면 뭐를 가면 진짜 그런 거 같아. 근데 막상 가보면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홍도보다 못해. 야, 이럴 바에 내가 비행기 타고 여기 왔어. 그래도 가잖아. 뻔질나게. 몇 시간씩 맥혀가면서. 그러니까 이 송도는 그래서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든 국회의원은 다 그만두고 시장도 그만두고. 그죠? 책임은 누가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야. 산 사람들이. 그리고 온갖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도시재생사업을 14군데인가 몇 군데를 시작한다라면 그 개발의 트렌드를 정확히 봐야죠. 그 개발이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도시계획의 가장 큰 틀에서는 무엇으로? 주거환경 개발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재개발이에요. 그죠? 일종의 재개발이고. 그 다음에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는 건 뭐예요? 구도심. 구도심을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 기존 시설들을 이용을 하되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도심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뉴타운 지역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어. 사거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도로도 좁고 모두 좁아. 좁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집 좀 털어내고 여기도 집 좀 털어내고 이렇게 갖고서 만들어 놓고 털어내는 동시에 공사하면서 뭐 주차 타워도 좀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계획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야. 10,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10,000제곱미터 미만에 너 뭐가 내가 들어가서도 개발할 수 있어. 내가 이해 당사자가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면 이 구도심의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지. 그지? 그리고 이거를 언제부터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야.
돈 버는 일이잖아. 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봐요, 지금. 그죠? 내가 재수없게 수용되는 데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잘릴 수도 있어. 건물이 잘린다라는 건 뭐예요? 없애버리지. 자, 그러면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의 대부분을 보면 도로를 만들면서 이거는 뭐야? 지정건축선. 그죠? 도로에서 떨구고 이 지정건축선 외에 또 뭐 법정건축선, 지정건축선 무엇 때문에 환경 미화나 미관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후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거야. 가치 상승이 빠르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또 이게 정보 누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행동 아시죠? 그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카메라도 찍히는 이 방송되잖아요. 그죠? 자, 은행동 아세요? 성남시? 네. 성남시 은행동이 1동이 있고 2동이 있어요. 그죠? 은행 2동, 그 다음에 은행 1동. 이 은행 1동은 4층짜리 연립주택이 무지 많았어요. 뭐 수천 세대가 됐어. 그리고 이 은행 1동, 은행 2동이 이제 조그만한 주택, 먼 주택 이렇게 해서 다 껴갖고서 이제 했는데 여기를 성남시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유사한 지금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이 명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뭐를 했냐면 수복 재개발이라는 걸 했어. 수복 재개발.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꾸불꾸불하고 막 성남시 이렇잖아. 똑바로 주택을 깔아놓고 길을 깔아놓고 한 집씩 수용을 해서 도로를 넓히는 이 집들은 수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집들만 논한 거야. 얘네들은 뭐를 받았으니까? 판교 입주권을 받았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판교 로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수복 재개발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반듯반듯해졌죠? 그러니까 여기가 2,400만 원밖에 안 한 집이야. 실제로 2,400만 원밖에 안 왔는데 이게 경매에서 1억 400, 300까지 낙찰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당위성이 있었어. 개발의 당위성이.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눈이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투자했어? 여기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는 4층짜리 연립주택이면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뭐 도로는 좁지만 뭐예요? 다 격자무늬가 돼 있잖아, 집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도로가 갖춰져 있고 여기에 뭐 지하주택, 지분 이런 것도 똑같은 가격으로 된 거야. 어디에서? 급매물도 없고 경매물건도 없고 나오기만 하면 1억씩 탁탁 채가는 거야. 실제로 집값은 얼마인데?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때 1억에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한 1억 3천 됐으니까 올랐다고 기분 좋아하실 거야. 뭐냐면 여기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무엇을 보고? 여기를 보고 이 지역의 무엇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정서를 무시하고 투자를 이쪽으로 확장을 시켜버린 거야. 누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제가 끝내놓고 심심하면 어디를 가보시는 거야? 오늘은 눈이 왔으니까 좀 자제하시고 날 풀린 날 은행동에 가갖고 그 수복 재개발한 지역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거기를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에 집값 변동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네는 아예 지금 계획도 없는데 그 동네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를 실사례를 익힐 수 있는 그게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도 이런 지역이 수백 군데가 있어. 수백 군데가. 첫째 뭐 뉴타운 지구 지정이 해제됐잖아요. 그죠? 뉴타운이 뭐야? 생각만 하기도 싫은 타운이야? 그죠? 여기에 쓴 맛을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 26개 지구의 서울시에 순식간에 26개 군데의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까지 간 거는 몇 개예요? 예? 왕십리. 그 다음에 어디? 은평. 그 다음에 미아리. 세 군데밖에 없어. 이거는 뭐야? 다 시범지구였어. 다 시범지구고 왕십리하고 미아리는 이미
그 전부터 사업이 진행돼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뉴타운 지역은. 그러면 여기 그 과거의 뉴타운이 뭐야?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갖고서 규모를 키운 게 뉴타운이죠. 단위당 사업장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 사업이 거의 멈춰섰죠. 멈춰지면서 이 멈춰져 있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리모델링을 할까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도시재생사업인 거예요. 그 도시재생사업의 인발부가 돼서 나온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물론 재건축도 존재하고 그거는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현재 트렌드에서는 이런 구도심들의 어떠한 교차로, 사거리, 구도심 시장 있는데, 그죠? 이렇게 좀 떠올리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좀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린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강의 끝나고서 여기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한 30분 동안 하는데 거기 남아 계신 한 10분 정도들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이제 이렇게 월세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 다가구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데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냐면 100세 시대잖아. 100세 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연령 구조상 누가 가장 많아지는 시대야? 노인이 많은 시대잖아요. 노인이 많은 시대에 내가 돈이 없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죽을까요? 내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죽을까? 죽는 거 자체는 다 쓸쓸해. 비참하고. 근데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하지. 내가 어디 가서 죽는 거. 아마 양로원 가서 죽지 않겠어요? 그죠? 요양원에 가서 죽는 거. 지금도 요양원 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 돈 많은 분들은 독실에서 돌아가시고 돈 없는 분들은 다인실 쓰다가 돌아가시는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요양원으로 가지. 그죠? 이 요양원이 도심지에서 지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에? 요양원을 도심지에다가 짓는 주택을 무슨 주택이라고 얘기해? 노인복지주택이라고 얘기하잖아.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노인복지주택은 정부 지원이 있어요. 정부 지원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는 원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변형된 형태라고 보죠. 결국에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자격 기준들이 있고 이 노인복지주택들은 무엇에 해당되니까?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니까 말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주택이다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집이 여러 채가 있어.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여러 채를 팔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양도세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노인복지주택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주로 어딜까요? 병원 옆이잖아. 대학병원들이나 이런 병원들 옆에. 그러니까 병원들 옆에나 이런 데 경매 나오는 물건이 있거나 경매 나오는 단독주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유심히 있다가 슬쩍 하나 사놓고 될 대로 되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인구 노후도가 한 24%, 25%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뭐예요? 지금부터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받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씩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든지 없든지 부동산에 대한 투자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구도심 지역에 내가 딱 보니까 집이 괜찮아. 집이 괜찮은데 집이 오래됐어 진짜. 이거 금방이라도 부셔버려야 돼. 근데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차장이 필요하잖아. 차 없는 집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주차타워 하나 주면 안 될까? 주차타워는 용적률을 몇 프로까지 주니까 900%까지 준다고. 그 얘기는 1층짜리 집에서 쭉 올릴 수 있죠? 쭉 올릴 수 있고 이 주차시설, 주차타워 시설의 30%는 무엇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주차장 들어가면 주차장 안에 식당 있는데 봤죠? 그게 다 근린생활시설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 대상을 잡아서 나는 내가 주택에 투자를 하지만 주택을 투자하는 나의 목적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지금?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런 구도심 중에서 무엇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 얼마나 많아. 갈수록 주차비는 어떻게 되니까? 비싸지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내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집이나 이런 데 연연하지 않는 거야. 왜? 그거는 부숴버리면 어떻게 돼? 없어지잖아. 그죠? 부숴버린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 거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월세가 안 나가. 맨날 공실이 절반이야. 그럼 팔리지도 않아.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월세도 안 나가는데 집은 점점 노후되고 현재 한 40년 됐으니까 뭐도 없어. 은행에 가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도 안 해줘. 월세 나오는 거 조금 있으면 그냥 그걸로 땡이야. 그럼 나는 이걸 뭐를 할까? 항상 무엇을 전환시킬 수 있는, 용도를 다양화시킬 수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온전한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어. 아, 나는 주택이니까, 나는 건물이니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간신히 그냥 사람 하나 채워놓고 있는데 여기에 40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와갖고서 다 뺏어가면 여기에 사람 차겠어요? 그럼 이거 팔면 팔릴까? 안 팔리잖아. 그럼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살 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오피스텔을 살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내 오피스텔 주변의 반경 200m 이내에 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이 10년 안에 들어서겠다 안 들어서겠다라는 거를 확인해 봐야죠. 그렇지 않고 이 오피스텔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죠?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거. 오피스텔 안 사봤어요? 오피스텔을 산 순간 대부분의 오피스텔을 산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최고가다. 근데 나는 오피스텔 투자를 왜 해?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 그러니까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뭘로 팍 박혀 있으니까? 수익형이라는 게 박혀 있으니까. 근데 내 원본은 어디 갔는데? 원본. 그죠?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은 수익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왜? 캐피탈 게인은 수익이 아니에요? 자, 내가 땅을 사놓고 그 땅에서 소득, 땅값이 많이 올랐어. 내가 평당 100만 원씩 샀는데 평당 500만 원이 됐어. 그래서 내가 400만 원을 벌었어요. 그죠? 팔았어. 현실화가 됐어. 그러면 나는 우리가 얘기할 때 캐피탈 게인을 400만 원씩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건 수익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는 그냥 땅값이 오른 거야?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아갖고서 월세를 받아갖고 몇 년 동안 축적돼서 돈을 모은 거와 내가 몇 년 동안 돈을 안 모으고 돈을 안 받고 가만히 냅뒀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한꺼번에 개 타듯이 탔다라면 그것도 수익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수익형과 비수익형으로 나누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근데 뭘로 나눠야 되냐면 부동산을 장기 투자형 부동산과 단기 투자형 부동산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단기 투자형 부동산은 무엇이며 장기 투자형 부동산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맞춰 나가는 거야. 모든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제를 바꿔야 되는 게 모든 부동산은 뭐다? 수익형이다. 근데 우리는 강학적으로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나눠서 마치 수익형 부동산에는 원룸, 오피스텔, 상가 이것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죠?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 박수 안 친 사람은 동의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연보존 권역에 양평이나 이런 데 있는 부동산들이 나쁘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한목적적으로 사서 뭐 조금이 오르면 그게 내가 투자 가치가 있는 그 부분은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를 했을 때 기대치가 너무 높여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느 역에 일주일 동안 사람은 아무도 안 다녀. 근데 언제만 다니냐면 주말에만 다녀. 동두천 소요산역, 웅길산역, 그런 역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에만 몰려. 그 주말에만 몰리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역의 역세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으니까 역세권이라고 해요. 근데 평일날은 어떻게 돼? 텅 비어 있어. 뭐 어쩌다 한 명 이렇게 아베크족이나 이렇게 거기 뭐 모텔들 많으니까 이렇게 불륜들이 와서 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말에 산에 가기 위해서 오잖아요. 산에 가시는 분들이 구매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새는 영리해져 갖고서 웅길산 가도 장어 잘 안 먹어. 미나리전이나 하나 이렇게 드시고 막걸리 해갖고서 오시고 오지. 근데 여기가 역세권이라는 미명하에 평당 800씩 올라갔단 말이야. 실제로 여기 땅값은 몇십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떤 이득을 해도 안 나와. 내가 여기 미나리 파전 7천 원씩 받는데 이 800만 원짜리 건물이 들어선 여기에 여기에 내가 이 미나리 파전 7천 원짜리를 만들어 갖고 월세를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긴 거야? 장어 마을이 생겼잖아. 근데 장어를 가서 여러분들이 먹어보니 싸 비싸? 비싸잖아.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면 어떻게 돼? 안 먹지. 그러면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가 아니고 내가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가게라면 나는 월세하고 내 소득을 어떻게 맞추냐고. 못 맞추지.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깔아앉으면서 이 건물은 어떻게 돼? 거래가 실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익률이 처참하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판단할 때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 왜? 내가 여기에서 월세 얼마 받고 세금 얼마 내고 뭐 내고 다 알잖아. 그럼 내가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게 산 지 5년 됐어. 5년 됐는데 5년 전에 샀을 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얼마 올랐는지, 또 5년 동안 내가 받은 월세는 얼마인지, 내가 부담한 세금은 얼마인지 쭉 계산해보면 내가 현재까지 얼마를 벌었고 이거를 내가 앞으로 5년을 갖고 있을지 10년을 갖고 있을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도 안 해놓고 내 부동산 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응? 그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점점 프로테이지는 낮아진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어떤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고도 성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평당 1억은 있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 1억을 벌려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요, 1억 현금 못 쥐고 나와. 퇴직금 받을 때 말고는. 퇴직금도 목돈 받을 때, 그리고 내가 명예퇴직할 때 한 5년치 주면 이렇게 한 1, 2억 목돈으로 잡지. 여러분 1억이라는 목돈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직장인한테는 그게 평생 로망이야. 근데 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 2억은 그냥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시내 어떤 게 생겼냐면 건대 앞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시커먼 건물 하나 있죠. 시커먼 건물 못 보셨어요? 롯데백화점 옆에? 응? 도대체 거기 들어갈 준비도 안 해놓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응? 시커먼 건물 하나 있잖아. 응? 거기가 양로원이야. 예? 롯데백화점 옆에 검은 건물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양로원이라고. 건대. 다음에 오늘 제가 강의가 마지막이니까 이 이름을 알아오라 그랬라 했더니 이름을 알아갖고 인터넷에 올리세요. 500모야 500모. 여기가 신랑이 너무 옆에서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 잔소리가 많아진다며요. 저는 아직 젊어서 잔소리 같은 건 잘 모르는데 하도 하니까 아줌마가 이 신랑이 왼수 같은 거야. 근데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에 가면 밥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간호사도 있고 밑에 헬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기 완벽하게 해결이 돼. 그리고 막 9억에서 한 11억 정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300 정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다 해주는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가면 증권회사도 많이 들어있고 국민은행도 와 있고 은행들도 와 있어요. 증권회사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들어가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밥도 안 해주고 그런다니까 여자들한테는 로망이지. 갔더니 신랑 얼굴을 못 본다는 거야. 여기 아저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집에 안 오는 거야. 집에를. 이게 최상의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양로원이야.
이것이 조금 돈이 없게 되면 이거보다 좀 규모가 줄어드는 게 우후죽순 또 들어서겠죠. 이게 요양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요양원은 실패한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이 요양원은 대부분이 어디다 줬어? 저 동두천, 파주, 뭐 용인 뭐 이런 데다가 다 외곽에다 산속에다 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로 돌아와라. 이제 그 트렌드가 이미 시작됐고 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주 작은 자본을 가지고서 내가 늙음하게도 이 돈을 받아가면서 또 정부 지원을 약간씩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뭘까? 아까 얘기했던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게 옛날에요. 미국이나 유럽 영화를 보면 노인네들이 다 양로원에서 돌아가셔요. 그죠? 그런 영화 많이 나왔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상 그런 거는 가족이 다 모여 사는데 저 할아버지들은 이 영화에서 그게 나온다라는 건 그 시대의 트렌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혼자 그렇게 운명을 하시는 거야. 자식들도 없이. 또 자식들이 임종을 보러 와. 저런 후레 자식들. 그죠? 우리는 그랬어.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간다라면. 부동산의 트렌드도 바뀌지 않을까요?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변화의 흐름은 정확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그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이런 걸 지면 돼. 아니면 이런 걸 하나 사서 가도 되지. 근데 200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를 비우면서 뭐가 막 집값이 폭등했지.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 거야. 강남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가면 간호사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변화의 흐름이 있고 또 대전에 어디에는 전체 아파트의 중간에 4층을 잘라서 여기는 노인이에요. 여긴 아들이 살고 여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여기 아들이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결국에 뭐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무엇의 트렌드의 변화다. 주택 트렌드의 변화라면 내가 투자의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씩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겠죠. 다시 총론으로 돌아와서 대충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자, 2017년은 어떻게 될까요? 2017년 경제 뭐 한 100억 정도 있으신 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혀. 없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지진 나죠. 자, 경제는 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뭐 2.8에서 2.5%로 떨어졌는데 더 수정이 될 여지도 있다. 이 경제에 따라서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실업은 증가할 것이고 기업의 매출은 하락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청년 실업은 어떻게 될 거다?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제가 제 책에서는 우리나라 그 청년 실업률이 한 35% 이상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29세 이하의 취업 대상이 되는 청년들 중에 10명 중 3.5명은 백수라는 거죠. 그 백수 중에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많고 아버지를 뭐를 두고 있는 좀 부유층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캥거루족이지.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아들들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청년 실업은 국가의 미래에 담보가 있고요. 내가
노후 생활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십몇 년 후면 이 청년 한 명이 0.8명의 노인과 0.2명의 아이를 부양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청년 한 명이 내가 버는 수익의 50%를 무엇으로 내야 된다라는 거야? 사회 비용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청년 취업은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고 이 기회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 청년들한테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창업을 하라 그랬어요. 왜? 취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창업이 청년 취업의 도피처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도 어떤 창업을 할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가게도 봐야 되고 자금도 봐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 경험을 녹여내서 어떻게 그거를 최대한 인발부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 기정사실은 맞지만 국가가 창업을 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그 청년들한테 무엇을 제공해 줘야 돼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일자리 제공이 안 된다라면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무슨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창업을 시킨 거야. 근데 이 창업이 기술적인 창업은 승부수가 있어요. 이 기술적인 창업으로 인해서 IT가 발전했고 그 IT의 근간이 돼서 지금 ICT라는 정보산업이 한 축이 만들어진 것도 창업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도피적인 창업을 권한다라는 것은 우리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년들이 이거는 창업을 한 떡볶이입니다. 이거요. 우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걔들이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평생 하겠습니까? 한 2, 3년 하면 걔들이 어디로 나와서 상가 하나 사갖고 떡볶이집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걔들이 만약에 그 떡볶이집을 못 만든다면 걔들이 갈 곳이 있을까요? 없다고.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한 이 실업 구제는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으로 간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뭐가 되는 거야? 받아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받아먹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필터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살던 시절에는 월세부터 시작하고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그리고 17평에서 뭐 18평짜리 아파트 또는 연립 다세대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32평짜리 아파트로 가고 그 다음에 60평에서 80평짜리 아파트로 가고 무슨 현상이 가능했어요? 나의 생활이 조금씩 낮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나의 생활이 조금씩 낮았다라는 거는 나의 소득도 그죠? 그렇게 됐지.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뭐야? 취업 자체라는 게 없어. 취업 자체는 제정신이 아닌 애들만 취업하는 거야. 어떻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85%가 백수입니까? 우리가 국가도 좋고 다 좋은데 85%가 백수라는 얘기는 국가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걔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와? 부동산 분양시장으로 오는 거야. 그래, 분양시장에 가봐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좀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생각 안 드신가요? 걔들이 경제를 알면 뭐를 알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면 뭐를 하냐고. 걔들한테는 오로지 뭐만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팔아야만이 나는 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해보셨고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도 각자 많이 갖고 계실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는 진짜 관심을 써서 청년 실업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써서 이건 니일 내일이 아니에요. 니일 내일. 그리고 휴학하고 그리고 석사 가고 그리고 박사 가고 그리고 백수하고 그러니까 40대까지 뭐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국가가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있고 뭐를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도 뭐 하나만 해주면 걔한테 걔 직장 하나만 만들어주면 결혼하지 말래도 하고 돈 쓰지 말라고 해도 돈 쓰고 다 하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금만 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실업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는 게 궁극적인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 그거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환율, 금리, 그런데다가 이제 트럼프 텐트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있죠. 중국의 어떠한 뭐 이런 문제, 그 다음 블랙시트, 이런 문제로 인해서 2017년은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태풍이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태풍이 부르려고 하늘이 지금 시커매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근데 나는 우산이 큰 거 있으니까 비를 안 맞을까요? 맞잖아. 그러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 폭풍우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근처에 가지 않거나 집에서 창문에서 문 열어놓고 쳐다보는 관조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상반기는 이런 지금 불확실성에 기인한 무엇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태풍이 불고 있으니까 부르려는 조짐이 아니야. 이미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비바람을 동반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 관조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고 그 관제하는 자세 속에서 어디를 서울에 있는 강남 4구의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보존권역 빼고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이니까 다 됐고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 있는 성장관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향방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을 갖지 마라. 쏠림 현상을 갖지 말라.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7년이 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환율 보고서의 문제와 그 다음에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된다든지 이렇게 널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 경제는 2% 성장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무엇이 장땡이다? 현금이 장땡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1,100원 정도가 되면 심심하더라도 한번 달러를 좀 사봐라. 내가 연습 삼아서. 그죠? 그리고 한 1,300원 되면 팔고 너무 욕심 부려갖고서 무슨 뭐 또 땡볕을 얻어다가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경제적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부동산, 토지, 특히 토지 위에 있는 부동산들은 언제나 변화하는 거다.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재건축 투자나 아니면 무슨 투자들은 어떤 투자가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산다고 얘기해요? 지분을 산다라고 얘기하잖아. 재건축 아파트도 지분을 사는 거지 건물을 사는 게 아니죠. 건물은 부서져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분이 바로 뭐야? 땅이잖아. 땅은 뭐라 그랬죠? 제가 천지인 얘기하면서 이 땅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입지, 적지. 상업지역에 있는 땅인데 괜찮아. 상업지역에 있는 땅인데 괜찮은데 이 땅에 내가 커피숍을 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 있는 땅이 커피숍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냐 이거죠. 무조건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인은 뭐야? 내 주변에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뢰성의 문제죠. 그 다음에 뭐야? 천. 그리고 운을 기다려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제 강의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렇게 3회 저도 머리 털라고 처음 사설에 나와서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뭐 제가 또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한 3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이제 지식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고 또 오늘 추운 날 이 정도 오셨으면 거의 성공한 것 같아. 그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